선비님, 가련한 팔자의 청산과부가 선비님같이 늠름한 분을 모시게 되어 오늘 밤이 꿈과 같사옵니다. 하하, 그렇소. 겨울 나그네 길에 군불집힌 초가를 만난 것도 행운이거늘 어여쁜 여인에게 이 같은 환대를 받다니 나 또한 꿈과 같소. 가만히 있자. 눈 내리는 밤에 꿈같은 정이라 술잔에 취기가 오르니 내 시 한 수를 지어보겠소. 화설 만공락이요 꽃같은 눈송이 하늘 가득 흩날리고 유인 대가이니라. 그윽한 산에는 고운 이와 마주 앉았네. 좌어 여제몽에 마주 앉아 나누는 말결이 꿈속과도 같으니 일잔 난심춘이로다. 술 한잔 온기 속에 내 마음은 벌써 봄이로다. 헌데 선비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사옵니다. 아니, 그게 무엇이오? 소첩은 혼자 몸이지만 선비님은 처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허허, 처자식이란 그저 내게 진 빚을 평생을 두고 갚아야 할 사람일 뿐 신경 쓸 것 없어. 자, 이제 가까이 오시오. 그렇다면 선비님의 말씀을 따르겠사옵니다. 마음이 급하니 내가 가겠소. 도련님, 왜 그러느냐? 봄볕은 따뜻하고 가을볕은 시원하지요? 그래, 그렇지. 또한 하늘에서 뿌려주는 비는 농사 짓는데 꼭 필요할 뿐 아니라 5, 6월의 더위도 식혀주지요. 뭐, 그렇지. 하여 소인은 옆에서 도련님을 지켜드릴 수만 있다면 종일 걸어 다리가 후들거려도 비를 맞아 온몸이 흠뻑 젖어버려도 다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냐? 고맙구나. 헌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5, 6월 땡볕 더위는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목이 바싹바싹 마르고 머리털이 타들어가며 온몸이 불덩이같이 뜨거워지더니 아까부터 돌아가신 조상님께서 자꾸 말을 거십니다. 이대로라면 더 이상 도련님을 지켜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 큰일이구나. 가까운 민가를 찾으면 바로 들어갈 것이니 조상님이 묻는 말에 절대 답을 하지 말고 조금만 버티거라. 길동이가 조선의 계절에 빗대어 정성스럽게 불만을 말하자 강태백은 얼른 말뜻을 알아듣고 가장 가까운 마을로 목적지를 틀었습니다. 조금 걸으니 민가가 가까운지 나무꾼이 보여 강태백이 말을 걸었죠. 이보시오. 지나가는 나그네오만 근처에 쉬어갈 주막이나 민가가 있어? 예, 이곳은 여우골이라는 마을입니다. 작은 산골 마을이라 몇 집 살지는 않지만 과거 보러 가시는 양반님들이 거쳐가는 골짜기라 작은 주막이 있긴 합니다요. 다행이오. 주막 가는 길을 좀 알려주시오. 저쪽으로 가다 보면 마을 초입에 우물이 있고 우물을 지나 초가집 세 채를 지나면 거기가 주막입니다. 자세히 알려줘서 고맙소. 헌데 나리, 여기가 왜 여우골인지 아십니까? 뭐, 여우가 많이 살아서가 아니겠어? 맞습니다. 헌데 낮에는 영락없는 여우의 모습이고 밤이 되면 어여쁜 여인으로 둔갑하는 여우입니다. 하여 과거 보러 가시는 양반님들이 여우한테 홀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요. 나리도 부디 조심하십시오. 그런 여우가 있다면 나무꾼은 어찌 혼자서 숲속을 돌아다니는 것이요? 밭대기 하나 없는 소인 같은 사람이야
여우한테 홀려 죽으나 굶어 죽으나 죽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그리고 여우가 밤에만 둔갑한다고 하니 낮에 나무를 하는 것이지요. 말하다 보니 더 소름 끼치네. 그럼 소희는 이만. 나무꾼은 여우 생각에 오금이 저린 듯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때 길동이가 다급하게 말했죠. 도련님, 5, 6월에 더운 게 당연한데 소인이 너무 호들갑을 떨었지요. 여우골은 들르지 마시고 그냥 다음 마을로 향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기에는 늦은 것 같구나. 이미 해가 기울기 시작했으니. 하여 강태백과 길동이는 하는 수 없이 여우골의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길동이가 웬일로 저녁밥도 마다하고 자리에 눕고 말았죠. 길동이는 낯빛이 붉고 입이 바싹 말랐으며 몸이 불덩이같이 뜨거웠습니다. 아이고, 길동이 죽네. 늘 건강하고 씩씩하던 길동이가 나 죽겠다 하며 앓는 소리를 내자 강태백은 몹시 걱정이 되었습니다. 길동아, 너 정말 많이 아픈 것이냐? 아니, 그럼 소인이 아프지도 않은데 밥을 마다하겠습니까? 그건 그렇구나. 도련님, 소인이 죽거든 어머니께 부디 불초 소자를 용서하시라고 전해주십시오. 아니, 길동아, 너 왜 그러느냐? 네가 아무래도 단단히 더위를 먹은 것 같구나. 날이 밝으면 약초를 구해올 테니 조금만 견뎌주거라. 도련님, 아무래도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 같은데 내일까지 소인이 살아있을까요? 길동이가 중간중간 나 죽겠다고 소리치던 밤이 지나고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강태백이 주모에게 물었죠. 이보시오 주모, 내 일행이 더위를 먹어 사경을 헤매고 있으니 가장 가까운 약방을 알려주시오. 하이고 나리, 이곳은 산골짜기 마을이라 약방이 있는 마을까지는 걸어서 서너 날은 걸립니다요. 그렇게나. 이 일을 어찌한다? 헌데 나리, 산 꼭대기로 향하는 외길로 올라가면 약방은 아니지만 약초를 캐다 파는 사람이 산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렇소? 약초를 캐서 판다면 분명 그 효능도 알 것이니 급한 김에 그곳으로 가보겠소. 헌데 그것이 왜 그러시오? 거기는 여우가 득실거리는 곳이라 꼭 가시겠다면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약초를 구해서 내려오시고 해가 져버리면 동굴에라도 들어가셔서 날이 셀 때까지 몸을 피하십시오. 이러한 주모의 당부에 강태백은 적잖게 겁이 났지만 해가 지기 전에 약초를 꼭 구하리라 마음먹었죠. 그렇게 주막을 나서서 주모가 알려준 대로 골짜기로 향하는 외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경사가 높은 산길이다 보니 쉬지 않고 걸어도 얼마 가지 못했고 이대로 약초꾼을 찾지 못하면 어쩌나 여우를 만나면 어쩌나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강태백의 머리를 가득 채웠죠. 그런 걱정에 더해 설상가상으로 점점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여 강태백은 해가 아주 지기 전에 주모가 시킨 대로 작은 동굴이라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때 천운인지 작은 불빛이 보였습니다. 이제 살았구나. 길동아, 꼭 약초를 구해서 갈 것이니 조금만 더 견뎌주거라. 불빛을 따라 가보니 거기에는 작은 초가지 판채가 있었습니다. 하여 강태백은 다행스러운 마음으로 주인을 불렀죠. 이보시오, 주인장 계시오? 하지만 강태백의 말소리를 듣지 못했는지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습니다. 고요한 정막에 잠시 불안감이 밀려왔지만 강태백이 다시 주인장을 부르려고 할 때 방문에 사람의 그림자가 비쳤죠. 거기 누구시오? 이 정막강산 외딴 집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놀랍게도 여인이었습니다. 나는 약초를 구하러 왔소. 여기 주인장이 약초를 캔다고 들었소만 지금은 어디를 간 것이오? 아닙니다. 이곳은
소첩 혼자 오랫동안 살고 있으니 아무래도 잘못 찾아오신 듯합니다. 강태백은 약초꾼의 집이 아니라는 대답에 몹시 실망했지만 일단 밤이슬을 맞을 수는 없어서 말했죠. 폐를 끼쳐 안 됐지만 하룻밤 신세를 져도 되겠어? 남녀가 유별하나 사정이 딱하시니 들어오십시오. 여인은 강태백을 안으로 들인 뒤 부엌으로 가서 저녁밥을 들여주었는데 삽시정저, 즉 하얀 쌀밥에 숟가락이 꽂혀 있었죠. 아니, 이건 제사상이 아니오. 맞습니다. 나리가 오시기 전에 제를 마쳤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시장하실 터인데 사양치 마시고 드십시오. 강태백은 좀 당황스러웠지만 주인이 내어주는 것을 거절하기도 어렵고 무엇보다 몹시 허기가 졌기에 숟가락을 뽑아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먹는 하얀 쌀밥은 입안에서 씹을수록 단맛이 났고 메밀을 절구에 갈아내서 들기름에 부쳐낸 매끈한 메밀전은 바삭하고 고소한 것이 오히려 육고기보다 맛이 좋았죠. 그리고 조선간장으로 가느라고 들기름에 버무린 산나물 무침은 하얀 쌀밥과 궁합이 좋아 강태백은 여인이 차려준 제사밥을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강태백이 식사를 마치니 잠시 후에 여인이 방으로 들어왔죠. 지금까지 제대로 얼굴을 보지 못했던 강태백은 상을 내가려고 마주 앉은 여인의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곳에 혼자 살기에는 얼굴이 아주 고왔고 몸매 또한 맵시가 흐르는 것이 사내라면 누구나 마음을 빼앗길 만큼의 빼어난 외모를 가진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산골짜기에 혼자 살아서 그런지 격식 없이 얇은 모시저고리와 얇은 치마를 입어 여인의 속살이 비칠 듯 말 듯 하였기에 강태백의 젊은 피가 조금씩 더워지는 것 같았죠. 그때 여인이 먼저 입을 뗐습니다. 제를 마치고 철상할 때 때마침 선비님이 오셔서 음식을 내어드린 것입니다. 주먹밥만 먹어도 감지덕지인데 기름진 음식을 차려주어 맛있게 잘 먹었어. 헌데 누구의 제사인지 물어봐도 되겠어?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옵니다. 여인이 모호하게 답했죠. 헌데 어찌 첩첩산중에 여인 혼자 살 수가 있단 말이오. 나이도 젊은데 마을로 내려가는 게 어떻겠소. 걱정은 고맙사오나 소첩은 이 집에서 살다 이 집에서 죽을 것입니다. 이같이 단호한 대답에 강태백은 여인의 사연이 더 궁금해졌습니다. 선비님께서는 혼례를 올리셨습니까? 아니오. 양반이시니 부모님께서 정해주신 짝을 만나실 나이인데 어찌 혼자십니까? 불의의 일로 갑자기 형님이 돌아가셨소. 하여 우리 가문은 3년 동안 초상집이었으니 아버님도 나도 혼사는 걱정거리가 아니라오. 강태백은 평소라면 입 밖으로 내지 않을 속마음을 어쩐 일인지 처음 보는 여인에게 술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여인이 상을 옆으로 치우더니 호롱불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강태백 옆으로 다가와 속삭였죠. 선비님, 적막한 밤에 소첩이 시 한 수를 올리겠사옵니다. 유방 잔촉 자구명이요. 고요한 방, 해묵은 등불만 홀로 밝고 장세 무한 여심고라. 외롭던 세월 길어 여인의 마음 또한 메말랐나이다. 천재 무한 인생고요. 천년 세월 흘러도 즐거움 한 점 없는 우리네 인생. 원탈 군신 위아정이라. 양반의 허울을 벗으시고 오늘 밤은 소첩의 정인이 되어주소서. 고운 자태의 여인이 호롱불을 끄고 시까지 읊으니 세상 어느 사내라도 혼이 빠질만 했습니다. 그런데 당황한 강태백이 여인을 밀치는 바람에 여인의 몸이 발라당 뒤집히고 말았죠. 양반댁 부인이 이 깊은 산속에 혼자 있는 사연은 있겠으나 화려한 업문을 어찌 처음 본 사내를 홀리는데 쓴단 말이오? 내 솔직히 말하면 부인의 고운 자태와 목소리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것은 아니오. 허나 마음이 흔들렸다고 그것이 연정은 아니니 정처 없는 나그네 길에 기약 없는 인연을 맺을 수는 없소. 다시 생각하여 내 말이 맞다면
내가 돌아서 있을 동안 부인은 방을 나가 머리를 식히시오. 하고 뒤돌아 앉았습니다. 강태백의 이 같은 대답을 들은 여인은 거절에 대한 수치스러움 때문인지 어여쁜 얼굴에 강한 노기를 띄었는데 곱고 가녀린 손에 날카로운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심산인지 여인은 옷을 추스르고 조용히 방을 나갔죠. 여인이 나간 후 강태백은 화를 가라앉히려는 것인지 아니면 데워진 젊은 피를 식히려는 것인지 앉은 채로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길고 길었던 밤이 지나고 이튿날이 밝았습니다. 간밤에 있었던 당황스런 사건이 강태백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버리고 다 죽어가던 길동이의 얼굴이 떠올랐죠. 이왕 나온 길이니 하루만 더 약촉해는 사내를 찾아봐야겠군. 하고 하룻밤 신세진 초가를 나오려는데 마당에 약초 몇 가지가 들어있는 꾸러미가 놓여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더위 먹은 병인 서병에 대한 약방문이 적혀 있었고 맹문동과 사삼, 황기와 오미자와 같은 약재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그리고 닭에 황기를 넣어 삶아 먹이라는 당부의 말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길동이를 살리는 약초와 약방문이군. 근처에 사람이라고는 이 집 주인뿐이니 이 약초를 놓아둔 것도 그 여인이 분명했습니다. 강태백은 감사를 표하고 싶었지만 집이 텅 비어 마음을 전할 수 없었죠. 하여 급한 마음에 약초를 들고 길동이가 누워있는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축 늘어진 길동이의 모습은 참으로 안쓰러웠습니다. 강태백은 주모에게 약초를 다려달라고 하고 여러 날 동안 길동이 수발을 들었죠. 약을 쓸 시기가 늦어버렸는지 처음에는 차도가 없었으나 날짜가 지나면서 다행히 길동이는 서서히 기력을 회복했죠. 도련님, 소인이 툭하면 소인을 왜 데려왔냐고 원망했는데 도련님께서 소인을 위해 이렇게나 애써주시니 이제 다시는 그런 원망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냐? 고맙다. 네가 기력을 회복했으니 이제 슬슬 다음 마을로 떠나면 되겠구나. 이제 겨우 살아났는데 소인은 못 갑니다. 아니, 왜 하고 많은 종들 중에 소인을 데려와서는 이 고생을 시키십니까? 아이고, 길동이 죽네. 하악, 농이다. 천천히 떠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너는 원래대로 돌아오기만 하거라. 강태백은 여인이 준 약방문대로 주모에게 남은 황기를 넣어 닭을 푹 고아달라고 청했죠. 도련님, 이건 삶은 닭이 아닙니까? 게다가 귀한 약재까지 들어가다니 앞으로 종종 아파도 될 것 같습니다. 헌데 여우골에서 노잣돈을 다 써버리시면 앞으로는 길 위에서 자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돈을 주고 사온 것이 아니라 값없이 받아온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많이 먹거라. 강태백은 길동이와 더불어 탕약을 정성껏 다려준 주모와 식솔들에게도 닭을 나누어 주었죠. 그리고 식사를 하는 동안 귀한 약초를 내어준 어여쁜 약초꾼을 떠올리며 자신이 너무 심하게 대한 건 아닐까 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길동이가 몸이 다 회복되어 둘은 다시 다음 마을로 길을 나섰죠. 도련님, 왜 그러느냐? 그런데 이런 산골짜기에 약방이 있을 리가 없을 텐데 어디서 약초를 구해오셨습니까? 뭐 저기 산 꼭대기에 약초 캐는 사람이 있다 하여 가본 것이지. 산꼭대기에 진짜 약초 캐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뭐 있었으니까 받아왔겠지. 도련님이 제대로 답을 하지 않고 말끝을 흐린다고 느끼는 건 소인 기분 탓일까요? 그래, 그런 것 같구나. 강태백은 누구보다 가깝게 여기고 있는 길동이에게 웬일인지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만났던 여인이 어쩌면 나무꾼이 말했던 사람으로 둔갑한 여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종을 살리기 위해 약초를 구하러 오신 선비님. 선비님께 벼슬 높은 집안으로 시집간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인은 용모 단정하고 풍채 좋은 서방님과 꿈같이 좋은 시절을 보냈고 어여쁜 딸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서방님이 기방을 드나들며 여우같이 생긴 첩을 들였지요. 하지만 그것은 조선의 여인이라면 감내해야 할 일이기에 받아들이고 살았습니다. 헌데 첩년이 아들을 낳은 뒤 안주인이 되고 싶었던지 본처와 딸의 밥에 독약을 넣으려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여 여인은 딸을 살리고 싶어 그 아이를 데리고 깊은 산속으로 도망을 나왔습니다. 헌데 하늘도 무심하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어린 딸이 병을 얻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선비님이 다녀가신 날이 바로 그 아이의 제사였지요. 여인은 마치 강태백이 앞에 있는 듯이 허공에 대고 이야기를 하다가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다 한참 후 다시 말을 이어갔죠. 세상의 전부를 잃은 여인은 이제 딸의 원수를 갚고 싶었습니다. 하여 시퍼런 칼을 품고 자기 살다 나온 집으로 갔으나 이미 집안 전체가 영모의 죄로 몰살을 당한 후였죠. 여인은 서방과 첩년을 제 손으로 죽이지 못하자 몸속에 불이 난 것 같았습니다. 분노와 절망에 몸부림치던 그때 우연히 길 가던 나그네가 하룻밤 머물기를 청했지요. 하여 여인은 자기 몸속에 붙은 불을 끌 수 있는 한 가지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인의 수작에 넘어가는 사내들의 숨통을 끊어놓는 것이었죠. 그 후로 약초꾼, 나무꾼, 과거 보러 가는 선비 등 여러 사내가 여인의 골짜기에 묵었는데 안타깝게도 살아서 나간 이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단 한 분, 선비님만 빼고요. 선비님, 살생에 길들여져 죽지도 살지도 못했던 여인의 지옥을 끝내주셔서 가슴 깊이 감읍하고 감읍하옵니다. 조선 팔도 여러 고개를 넘고 넘어 다시 대구로 무사히 귀환하실 때까지, 그리고 아주 먼 훗날 그리운 형님을 만날 때까지 부디 아무 탈 없이 강령하옵소서. 도련님, 하늘에 구멍이 난 것 같습니다. 웬 비가 이리도 많이 내릴까요? 그러게 말이다. 이번 비로 애써 농사지은 곡식이 떠내려갈까봐 걱정이 된다. 곡식도 곡식이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도 곧 떠내려가겠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산속에 더 머물다가 계곡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으니 어서 여기를 빠져나가자꾸나. 아침에 주막을 나설 때만 해도 말짱하던 하늘이 갑자기 소나기를 쏟아붓는 바람에 강태백과 길동이는 발길을 재촉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길동이가 까무러칠 듯 소리를 질렀죠. 아니 왜 그러느냐? 도련님, 소인이 아무래도 뭐를 좀 밟은 것 같습니다. 길동이는 발바닥에 전해진 감촉이 꺼림칙했는지 잔뜩 겁에 질려 아래를 내려다보지도 못했습니다. 하여 강태백이 내려다보니 거기에는 심하게 다친 듯한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죠. 강태백은 몹시 놀랐지만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빠르게 여인을 들쳐업었습니다. 민가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걸었는데 다행히 한 안악을 발견해서 말을 건넸죠. 이보시오. 산길에 쓰러진 여인을 들쳐업고 왔는데 아는 사람인지 좀 봐주시오. 아이고 세상에, 이 안악은 팔봉이 처입니다.
팔봉이가 죽기 전에는 가진 게 없어도 의족해 살았는데 지압이 죽고 나서 그 시험이 구박이 말이 아니었지요. 아무튼 팔봉네는 저쪽 느티나무를 지나서 흑담장을 따라 세 번째 집입니다요. 고맙소. 강태백은 동네 안악이 가르쳐준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비가 세차게 내리는 날인데도 늙은 안악이 마당에 나와 있었죠. 이보시오. 산길에 쓰러진 안악을 발견했는데 이 집 사람이라 하기에 데려왔소. 이 집 며느리가 맞다면 안으로 드리겠으니 문을 열어주시오. 늙은 안악은 상처투성이가 된 며느리의 모습을 보고 상당히 놀라는 듯 보였는데 이내 못마땅한 듯이 말했습니다. 저녀는 더 이상 이 집 사람이 아닙니다. 양반 나리께서 업고 오셔서 할 수 없이 드리긴 하겠지만 제정신이 나면 내쫓을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 간섭 마십시오. 아니,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더라도 아픈 사람을 두고 어찌 그리 매정하단 말이오? 밥은 먹여서 내보낼 것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정 걱정이 되신다면 나리께서 첩으로 거두시든지요. 이렇듯 날카롭게 쏘아붙인 팔봉어미는 가난 탓인지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비쩍 말라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우리는 비가 그칠 때까지 마을 주막에 머물 것이며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들르겠소. 강태백이 이같이 말했지만 닫힌 문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여 팔봉인의 집을 나온 강태백과 길동이는 사람들에게 물어 주막집으로 갔습니다. 둘은 보찜을 내려놓은 다음 후덥지근해서 방문을 열었는데 문 앞에 한 사내가 서 있었죠. 거기 누구시오? 강태백의 물음에 사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으나 아무 답을 하지 않고 주모가 있는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니 저놈이 뭘 잘못 먹었나? 하늘 같은 우리 도련님의 하문에 답도 하지 않고 쌩하고 가버리다니. 에이 도적 같은 놈. 도련님, 소인이 쫓아나가서 버릇을 고쳐놓고 올까요? 길동이는 방 안에서만 겨우 들릴 만한 소리로 작게 호통을 쳤습니다. 아니다. 주막 마당에 서 있었을 뿐인데 갑자기 방문이 열리니 당황해서 그랬을 것이다. 그렇다면 소인이 한 번은 참아보겠습니다. 한참 동안 비를 맞아 몸이 으슬으슬했는데 때마침 주모가 밥상을 들여주었죠. 시골 주막의 소박한 밥상에는 장국밥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장국밥은 여러 가지 채소를 끓여서 시원하게 국물을 내고 조선간장으로 깔끔하게 간을 한 후 보리밥을 말아내는 주막의 단골 음식이었는데 몸이 서늘하던 차에 뜨끈한 장국을 마주한 강태백과 길동이는 갑자기 허기가 몰려왔죠. 구수하고 시원한 국물에 부서진 두부 몇 조각과 배추와 무 건더기가 어우러져 씹히는 맛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연한 호박잎 건더기와 산에서 나는 머위는 쌉싸름하면서도 향긋해서 입맛을 한층 돋워주었는데 장국은 가히 조선 사람들이 날마다 먹어도 질리지 않는 푸짐하고 정갈한 음식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길동이가 말했죠. 도련님, 왜 그러느냐? 도련님이 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 평소 도련님 같으면 피를 흘린 여인을 귀신할멈 같은 시어미에게 맡기고 나오시지 않았을 텐데 며느리를 그 집에 두고 마음 편히 밥을 드시다니요. 소인의 불길한 예감이 맞다면 시집살이를 시킨 팔봉어미에게 여러 군데 얻어 맞은 후 겨우 도망쳐 나온 가여운 며느리를 도련님께서 다시 업어다 준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신복이자 오른팔로서 활약할 듯한 길동이의 날카로운 추리에도 웬일인지 강태백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등에 업힌 안하게 잠시 정신이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해서 데려다 준 것이다. 아니 자신을 구박하는 곳으로 왜 돌아갑니까? 그 며느리도 참 이상합니다. 그렇게 비가 억수같이 오던 하루가 저물어가고 이튿날이 밝았습니다. 비가 그쳤으므로 강태백은 다음 마을로 떠날 수도 있었지만 어제 자신이 업고 온 안악이 몸을 추스르면 다시 한번 만나볼 요량으로 시박골에 며칠 더 머물기로 했죠. 아침을 먹고 마을을 둘러볼 생각이었는데 밖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살인사건이요. 팔봉어매가 황기남을 죽였소. 그 심술궂은 여편네가
황기남을 죽였단 말이오. 강태백은 그 소리에 너무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팔봉어미가 누구를 죽였단 말이요? 아이고 양반나리. 팔봉엄이라고 심술궂은 여편네가 있는데 구두쇠로 소문난 황가놈의 머리를 쳐서 죽였다고 합니다요. 길동아 어서 채비하거라. 곧 관하로 갈 것이다. 예, 도련님. 두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작은 마을에 살인사건이 일어나니 구경꾼들이 모이고 포졸들도 부산이 움직였는데 강태백은 포졸에게 팔봉어미를 거의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자신이라고 둘러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또는 젊은 나그네가 사건 관련자라고 하니 궁금증이 일었는지 강태백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아니, 선비는 이 마을 사람도 아닌데 어찌 팔봉어미를 안다고 하였는가? 사또, 소인은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비 오는 날 산속에 쓰러진 며느리를 업어다 준 연유로 팔봉어미를 잠시 본 게 다지만 혹 이 사건의 범인을 밝히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찾아온 것입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라? 흥, 차라리 저 밖에 몰려든 놈들처럼 작은 마을에 살인사건이 나서 호기심에 달려왔다고 하면 모를까? 살인한 년을 두둔이나 할 요량이라면 가던 길이나 계속 가시게나? 사또는 몹시 실망한 얼굴로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아니 사또, 첫머리에 하신 말씀을 듣고 소인은 참으로 놀랐습니다. 어찌 단 한 번 본 나그네의 속내를 그렇게 꿰뚫을 수 있습니까? 뭐? 내가 첫머리에 뭐라고 했더라? 강태백의 뜻밖의 칭찬에 사또는 잠시 얼떨떨했으나 자신도 모르게 기분이 좀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강태백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죠. 사실 소인은 조선 팔도를 떠돌며 마을마다 벌어지는 일들을 모아 글로 엮는 이야기꾼입니다. 처음에는 부녀자들을 상대로 읽히는 글이겠으나 언젠가 임금님께서도 재밌다고 하실 이야기를 구상하고 있지요. 사또께서 이 사건의 진상을 어떻게 밝혀내실지 몹시 궁금하여 호기심의 발길이 저절로 관하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강태백은 눈 두덩이 두툼하고 흰자가 도드라지며 코끝이 둥근 사또의 상을 보고 한때 빠져 읽었던 관상서 마의상법에 비추어 그가 술과 여자 그리고 무엇보다 재미난 것을 좋아하는 인물임을 짐작해 스스로를 이야기꾼이라 둘러댄 것입니다. 뭐라, 본관의 이야기를 쓴다? 하하, 그러면 내가 무엇부터 해야겠는가? 아, 그렇지. 자, 형방은 지금 당장 의생과 오작사령을 불러들이고 본관과 같이 황기남의 집으로 가서 무언록에 의거해서 철저히 검음하라. 예, 사또나리. 이 같은 사또의 호령에 형방과 포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강태백 또한 특별히 이야기꾼 자격으로 검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헌데 이곳은 작은 마을이라 의원은 없고 작은 약방을 운영하는 의생을 검시관 자격으로 불러야 했죠. 의생이 관하로 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동안 강태백은 사또의 허가를 받아 옥에 갇힌 팔봉어미를 만났습니다. 이보시오, 내 얼굴을 기억하시오? 팔봉어미는 잔뜩 화가 난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리는 비 오는 날에 맞소, 비 오는 날 그 집 며느리를 업고 갔던 사람이오. 헌데 팔봉어미가 황기남을 죽인 것이 사실이오? 예, 쇳내가 죽였습니다. 팔봉어미는 망설임 없이 답을 했죠. 아니, 대체 왜 그런 짓을 했으며 나이든 안하게 어떻게 사내를 죽일 수 있단 말이오? 맨몸으로야 못하겠지만 그놈이 술에 취해 있기도 했고 그놈이 늘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잡아채서 머리통을 한번 내리쳤더니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황기남의 집으로 찾아가 죽였어? 안 그래도 식칼이라도 들고 가려고 했는데 그놈이 제 발로 찾아왔길래 오냐 잘됐다 하고 내리쳤지요. 허나 바로 죽지는 않고 어찌어찌 제 집까지는 기어가서 죽은 모양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것이오? 황가놈은 죽어도 싼 놈입니다. 그놈이 다시 살아나더라도 또다시 죽일 것이니 더 이상 묻지 마시고 그냥 쇳내를 죽여주십시오. 팔봉어미는 그 말을 끝으로 돌아앉아
강태백의 물음에 더 이상 어떤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황기남은 시박골에서 단마지기 밭대기를 가진 45살의 호라비로 악착같이 돈을 모아 보릿고개는 모르고 살 만큼 제법 넉넉한 평민이었죠. 어릴 적 감나무에서 떨어진 뒤로 다리를 절게 되어 참나무로 만든 지팡이를 짚고 다녔는데 제 생김새나 나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줄곧 젊은 여자를 후처로 들인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고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후 사또의 지휘 아래 의생 등이 강태백과 함께 황기남이 죽어 누워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죽음의 고통 때문에 몸부림을 쳤는지 방이 어지럽혀져 있었고 방에 있는 작은 함이 열려 있었지만 땅 문서 등 중요 문서들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검엄은 의생이 오작사령한테 지시하면 오작사령은 시신의 자세를 바꾸거나 관찰하기 쉽게 위치를 조정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죠. 시신은 이미 사후강직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팔다리가 굳어 있었고 전반적인 상태는 심각한 외상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했으며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또한 이마에는 둔기에 맞은 흔적으로 보이는 상처가 남아있어 사건의 격렬함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외상이 심해 사인은 두부 손상으로 보였으나 몸 전체를 살펴보기 위해 검시관이 오작사령에게 상의와 하의를 모두 정리하도록 지시했죠. 그런데 벗긴 시신의 모습을 보고는 모두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황기남의 몸 곳곳에는 물리고 긁힌 흔적이 남아 있었고 더욱 괴이한 것은 남성의 급소 부위에 눈에 띄는 변색과 비정상적인 붓기가 나타나 있었기 때문이었죠. 예상치 못한 광경에 검시관과 사또, 강태백까지 모두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람? 팔봉어미가 머리를 때려 죽였다고 했는데 시신의 몸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게야? 사또가 다그치듯 묻자 검시관은 답을 해야 했습니다. 상처의 모양으로 보아 사내보다는 입이 작은 여인이 물고 핥힌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누가 오늘 내일 하는 검시관을 데려온 게냐? 그나저나 사내의 급소까지 저런 지경이 되게 만들다니 황기남이 억울해서 눈을 뜨고 죽은 것이다. 관하로 들어가면 팔봉어미를 족쳐서 내 반드시 이 시신의 원통함을 풀어줄 것이니라. 검엄 전반을 모두 보고 들은 강태백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검엄이 끝나자 포졸들이 시신을 관하로 옮기려고 모였는데 그때 한 포졸이 말했죠. 아니, 저건 뱀이 아닌가? 사람이 억울하게 죽으면 뱀이 되어 살던 집을 떠난다더니 저 뱀이 바로 황기남인가 보군. 머리가 세모지고 붉은 빛이 도는 뱀이 마당을 가로질러 가는 것을 보며 강태백은 주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앉아 골똘히 생각하던 강태백은 팔봉어미가 대체 왜 황기남을 죽이려 했는지 생각해 보다가 그 답을 알 수가 없어 비 오는 날 며느리를 들쳐업었을 때부터 시간 순서대로 계속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때 마당을 지나가는 주모를 보고 강태백의 머릿속에 무언가 번뜩 스쳤습니다. 주모, 우리가 이 주막에 들어온 날 말이오. 예. 그날 덩치 큰 사내가 주모 쪽으로 다가가 무슨 말을 건네는 듯 하던데. 그자가 누구이며 무슨 말을 하였소? 나리께서 비 오는 날 오셨으니까. 아, 그날 나리가 오신 후에 덕구란 놈이 어슬렁거리길래 술을 사러 온 줄 알았더니 아무 말도 않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아마 외상술을 받으려다가 염치가 없어서 돌아갔을 것입니다. 주모, 덕군의 집을 좀 알려주시오. 아이고, 덕군의 집은 사람 죽여서 잡혀간 팔봉어민의 옆입니다. 나리, 그쪽으로는 가지도 마십시오. 가지 말라는 말이 끝나자마자 강태백은 덕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자기 집 마당에서 강태백을 본 덕구는 뛸 듯이 놀랐습니다. 비 오는 날 내 뒤를 밟았으니 내 소개를 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내가 사또 나리의 명을 받고 이번 사건을 조사한다는 것도 알 테니 내 말 한마디에 너와 네 식솔들의
목숨과 앞날이 걸려 있다는 것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덕구는 강태백의 이 같은 말에 모든 것이 틀어졌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허나 네가 모든 사실을 보태거나 빼지 않고 말해준다면 사또께 간청드려 네 식솔들에게 미칠 화는 되도록 막아보겠다. 자, 네가 황기남을 죽이고 함에서 문서를 훔쳐갔느냐? 아닙니다. 소인은 절대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소인이 갔을 때 그놈은 이미 구역질을 하고 숨을 헐떡거렸고 머리 쪽을 크게 다친 데다 입에서도 피가 나오는 채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놈이 며칠 전 소인한테 팔봉이 쳐 있는 곳을 알아오면 보릿고개 때 빌린 돈에 차용증을 없애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팔봉어미한테 허락을 받고 보쌈했으니 그 집 며느리는 이제 자기 여자라고 했습니다. 소인은 나리가 팔봉이 철을 업고 오신 걸 보고 황간홈한테 알려주었고 약조대로 차용증만 가져왔을 뿐입니다. 잠깐, 너 황기남의 입에서도 피가 났다고 했느냐? 예, 사람 죽는 걸 처음 봐서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숨이 끊어지기 전 소인한테 무슨 말을 하는지 웅얼거렸는데 잇몸에 피가 나는 걸 분명히 봤습니다. 강태백은 주막으로 돌아와 살인사건이 일어난 후부터 덕구를 만나 이야기를 들은 것까지 머릿속에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지만 그것은 복검을 시행할 때 다시 확인해 볼 참이었죠. 조선시대에는 병사가 아니라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반드시 복검을 해야 했습니다. 1차로 그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서 초검이 이루어졌고 며칠 후 가명에서 파견된 검시관이 도착하면 2차 검엄, 즉 복검이 이루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이 복검 단계에서 사인이 가려졌으나 초검과 복검의 결과가 서로 다르거나 사인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을 경우에는 관찰사나 상급 관청의 명으로 3검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며칠 후 복검관이 도착했고 황기남의 시신을 자세히 보고 나서 말했습니다. 자, 첫 번째, 두부 손상은 그리 심한 것이 아닙니다. 잠깐 정신을 잃거나 달포 정도 머리가 띵하니 아플 정도이기는 하나 골속까지 깨진 것은 아니니 이것으로 죽은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몸에 난 상처는 사람이 깨물고 핥힌 상처인데 여자가 이같이 앙탈을 부렸다면 사내의 마음이 다쳤을 수는 있어도 이 역시 몸이 죽을 정도는 아니며 세 번째, 사내의 중요 부위의 상처나 멍으로 보아 누군가가 이 부위를 끔찍하게 다루었으며 이것은 심과 신이 모두 망가질 수 있는 치명적인 상처이므로 바로 이것이 사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 이 사건의 범인은 황기남을 마지막으로 본 여인일 것입니다. 허허, 역시 범인은 팔봉엄이었군. 과부와 호라비의 지정사건으로 인한 살인이라 남사시러워서 입을 딱 닫고 말을 하지 않은 게로군. 사또가 한참 혀를 차고 있을 때 강태백이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사또, 시신의 아랫도리에 있는 상처를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멍 때문에 얼핏 보아서는 알기 어렵사오나 자세히 살펴보면 작은 구멍이 2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입을 벌려보십시오. 잇몸에도 출혈이 있을 것입니다. 사또는 오작사령에게 명해 아랫도리와 입을 다시 보았고 복검관인 의원도 자세히 살폈습니다. 사또는 호기심이 가득 찬 눈으로 강태백에게 물었죠. 이보시오, 이야기꾼 양반. 네, 기대는 했었지만 역시 보통 내기가 아니군. 그래, 작은 구멍 2개와 잇몸의 혈흔은 무엇을 뜻하는 겐가? 강태백은 사또의 물음에 직접 답을 하지 않고 복검관을 쳐다보았습니다. 날이 소인이 미처 찾아내지 못한 것을 짚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또나리, 2개의 작은 구멍은 뱀이 문 자국이며 잇몸에 혈흔이 발생한 것은 뱀독에 의해 혈맥이 침범되어 일어난 것입니다. 즉, 황기남의 사인은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뱀의 맹독에 의한 중독사입니다. 검시관의 말을 들은 사또는 이 사건이 관직에 있으면서 지금껏 보아온 사건 가운데 가장 흥미로워 코까지 벌렁거렸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팔봉어미가 내리쳤고 거시기는 독사가 물었다면 몸에 생긴 물고 긁은 자국은
누가 한 짓이란 말인가? 사또를 처음 배웠을 때 소인이 한 말을 기억하시옵니까? 뭐라 그랬더라? 비 오는 날 소인이 길에 쓰러져 있는 며느리를 업고 팔봉어미 집에 업어다 주었다고 하였지요. 아, 그랬지. 그때 쓰러진 며느리는 온몸에 상처가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등에 업힌 며느리가 시어미인 팔봉어미에게 데려다 달라고 했으니 그 상처를 낸 건 시어미가 아닌 다른 사람일 것입니다. 세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나 팔봉어미가 황기남 머리통을 내리친 걸 보면 며느리를 때리고 몹쓸 짓을 한 자가 누군지는 짐작이 됩니다. 허허, 그 짓을 한 놈이 바로 황기남이로군. 그렇다면 뱀은 하늘이 노하여 황기남을 벌주려고 보낸 저승사자인가? 아, 아닙니다. 1차 검험을 마친 후에 소인이 황기남의 집에서 나오려는데 머리가 세모난 뱀이 마당을 가로질러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술에 취한 황기남이 팔봉어미에게 머리를 얻어맞고 집으로 돌아온 뒤에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마당 멍석 위나 마루쯤에서 잠들었을 때 뱀이 바지 속으로 들어가 하필 중요 부위를 물었을 것이고 그 고통에 놀라 잠에서 깬 후 방으로 들어가 숨을 거두었을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말이 끝나자 사또와 복검관 그리고 오작사령 모두 앞뒤가 맞아 들어가는 강태백의 추리에 몹시 수긍을 해주었습니다. 도련님, 그럼 팔봉어미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또께서 장계를 꾸며 가명으로 올린 후에 풀려나게 될 것이다. 도련님께서 나서시지 않았다면 팔봉어미는 억울하게 사형을 당했을 것입니다. 우리 도련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리 말해주니 고맙구나. 허면 도련님, 이번 기회에 진짜 이야기꾼이 돼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랫동안 배워오신 문장을 썩히지 마시고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구나. 그나저나 소문에 팔봉어미가 며느리 구박이 심하다던데 그 며느리는 다시 불쌍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미우나 고우나 며느리가 있어야 진지라도 차려드릴 게 아닙니까? 왜 저를 황간홈한테 보내셨습니까? 제가 그렇게 미우십니까? 애비가 병이 걸려 죽었지 제 손으로 죽였냐 말입니다. 이번에 죽다 살아난 며느리는 간이 부었는지 평소와 다르게 작정을 하고 따졌습니다. 뭐라도 말씀을 좀 해보셔요. 며느리의 이 같은 절규에도 팔봉어미는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정이 저와 사는 게 싫다 하시면 지금 당장 강물에 뛰어들겠습니다. 하고 며느리가 성치 않는 몸을 일으키려고 했죠. 나는 황간홈이 너를 배불리 먹이고 호강시켜준다기에 보낸 것이다. 젊은 년이 서방도 없고 밭대기 하나 없는 집에서 시어미 구박이나 받으며 죽치고 살면 굶어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하며 돈꾸러미를 던졌습니다. 황간홈한테 너 팔아먹고 받은 몸값이다. 몸이나 추스린 뒤에 너는 네 갈 길을 가거라. 이제야 어머니의 답을 들은 며느리는 소리도 없이 눈물을 흘렸는데 한참 뒤에 차분히 말했습니다. 제 팔자가 박복하여 애비를 잡아먹은 죄는 어머니께서 날이면 날마다 구박하셨으니 이제 그만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황간홈한테 저를 팔아넘긴 죄는 황간홈 머리통을 박살내 주셨으니 저도 용서해 드릴게요. 이제 서로 지은 죄도 없고 갚을 공도 없으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봐요, 어머니. 이 돈으로 작은 밭대기를 사서 제가 밤낮으로 일하면 우리 두 사람 굶지 않고 살 수 있을 거예요. 아들이 죽은 뒤로 말을 거의 하지 않던 며느리가 오늘은 참 길게도 말을 했고 돈을 가지고 나가래도 나가지 않겠다는 며느리의 당찬 고집에 억세디억센 팔봉어미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살인을 했다고 믿었는데 무죄로 풀려나게 해주신 젊은 선비님을 떠올리며 죽은 팔봉이가 잠시 이승에 와서 자신과 며느리의 맺힌 응어리를 풀어준 게 아닐까 하고 하늘과 땅과 천지신명님 그리고 며느리를 업고 오신 젊은 선비님께 마음 깊숙이 감사의 축원을 올렸습니다.
도련님, 이곳은 도련님의 숙부님께서 관찰사로 계시는 가명으로 가는 길목이 아닙니까? 드디어 최종 목적지로 가시는 겁니까? 아니다. 다른 고을을 더 돌아본 뒤에 숙부님 댁은 봄에나 들를 작정이다. 아이고, 아직 고생길이 멀었다는 뜻이군요. 그나저나 도련님, 들르는 주막마다 백포를 입은 선비님들이 꽉 들어차 있어서 앉지도 못하고 쫓겨난 것이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소희는 이제 춥고 배고파서 걸을 힘도 없습니다. 해도 저물고 눈까지 내리고 있으니 지금 들어가는 주막도 방에 없다 하면 민가라도 두드려 하룻밤을 청해보자꾸나. 이처럼 강태백과 길동이가 밥 한술 뜨지 못한 채 다음 주막으로 발길을 옮기는 까닭은 이번에 전하의 명으로 별시가 열리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별시란 정기 시험이 아니라 임금의 뜻으로 갑자기 열리는 과거 시험인데 이번 별시는 세자 저하 책봉의 경사를 기념하여 열리게 된 것이었죠. 갑자기 잡힌 시험 날짜를 앞두고 각 고을의 거자들, 즉 백포 차림의 유생들이 미리 길에 올라 큰 길과 나루를 메우자 길목의 주막들은 벌써부터 방이 동나버렸던 것입니다. 오 도련님, 저기가 주막인 것 같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남은 방이 있으면 좋겠구나. 잠시 후 두 사람은 허름한 주막에 도착하여 주모를 불렀습니다. 이보시오 주모, 두 사람이 묵을 방이 있어? 없습니다. 과거 보시는 선비님들로 진작에 다 찼습니다요. 안 됐지만 다음 마을로 가보십시오. 하고 주모는 저녁상을 준비하기 위해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더 걸을 기력도 없거니와 해까지 지는데 이거 낭패로군. 이렇듯 강태백이 주모의 대답에 낙담하고 있을 때 한 선비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이보시오. 이 몸도 어렵게 방을 잡았는데 피차 같은 처지이니 내 방에서 함께 묵는 게 어떻겠소? 난처하던 참인데 참으로 고맙소. 대신 답례로 국밥을 사겠소. 뭐 그럴 필요는 없소만 정 그러면 술 한 잔만 사주시오. 이리하여 강태백과 길동이는 해진 도포에 낡은 갓을 쓴 선비와 한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 강태백이 사내의 모습을 유심히 보니 그는 오랫동안 피죽도 못 먹은 사람처럼 몸이 몹시 말라 있었고 서책을 들어주는 종도 없었으며 심지어 서책도 한 권 없었습니다. 하여 강태백이 말문을 열었죠. 저는 한양에서 온 강태백이라 합니다. 과거 보러 가는 길은 아니고 그저 목적 없이 조선의 여러 고을을 떠돌고 있습니다. 강태백이 먼저 자신을 소개하자 선비도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죠. 허허 반갑소. 나도 한양에서 왔으며 윤시연이라 하오. 나는 보다시피 가난하고 병든 몸인데 죽기 전에 꼭 만나고 싶은 이가 있어서 가는 길이라오. 선비의 말을 들은 강태백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참 안 되었소. 병명이 무엇이요? 이름난 의원을 여러 찾아가 보았는데 모두 입을 모아 복량이라고 했소. 뱃속에 혹이 생겼다는데 그것이 점점 커져 다른 장기들을 누르는 모양이요. 의원 하는 말이 장마도 오기 전에 저 세상으로 간다더니 아무리 기다려도 죽지 않기에 길을 나서 예까지 온 것이요. 허면 만나고 싶은 사람은 찾은 것이요? 어디에 사는지는 잘 알고 있으니 죽지 않고 살고 있다면 곧 보게 되겠지. 헌데 성치 않은 몸으로 겨울 눈밭을 걸을 수 있겠소? 허허, 곧 저 세상으로 갈 몸인데 눈밭이 대수겠소? 봄이 오는 소리는 못 들어도 눈 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 이 얼마나 좋은 일이란 말이요? 그렇게 말한 선비는 오늘 쓸 기력을 이미 다 소진했는지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강태백과 길동이도 하루 종일 걸어 고난 몸을 뉘었습니다. 다음 날 윤선비는 성치 않은 몸을 이끌고 길을 나섰습니다. 한편 강태백과 길동이는 여독이 풀리지 않아 며칠 더 묵은 뒤 길을 나섰고 하루 종일 걸어 해가 저문 뒤에야 겨우 다음 주막에 닿았습니다. 그런데 요상한 것은 그 전 마을에서는 사람이 너무 붐벼 문제였는데 피암골이라는 이 마을의 주막은 사람의 흔적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도련님,
다른 마을은 선비님들로 붐비는데 왜 이 주막만 조용할까요? 어째 기분이 이상합니다. 강태백도 조금 이상했지만 춥고 밤이 늦어 다른 수가 없기에 주인을 불렀습니다. 이보시오, 주인장 계시오? 하룻밤 묵어가려는데 남은 방이 있어? 강태백의 물음에도 침묵이 흘렀는데 한참 뒤에 호롱불이 켜지더니 작은 목소리가 되돌아왔습니다. 옆방으로 들어가십시오. 고맙소. 강태백과 길동이는 뭔가 이상한 분위기에 더 말을 하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도련님, 이 주막 상당히 이상합니다. 뭐가 말이냐? 이곳은 마치 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조용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산 사람을 보지 않았느냐? 목소리만 들었지 얼굴을 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 여우골에서 나무꾼이 한 말을 벌써 잊으셨습니까? 밤에만 사람으로 둔갑한 여우가 이 주막의 주인을 잡아먹은 다음 태연하게 저 방에 앉아있는 게 아닐까요? 강태백은 겁먹은 길동이를 안심시키기 위해 주모에게 다시 말을 해보고 싶었지만 웬일인지 선뜻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모를 잡아먹은 지 얼마 안 돼서 배가 찼으면 다행이나 그렇지 않다면 오늘 밤 입에 피를 묻힌 여우가 이 방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오금이 저려서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 일단 소인이 문고리를 잡고 있겠습니다. 하면서 손을 뻗었는데 갑자기 방문이 열렸죠. 시장하실 것 같아 상을 가져왔습니다. 아니, 왜 인기척을 안 하는 것이오? 송구합니다. 여인은 상을 들여놓은 후 사라졌고 강태백은 정신이 빠진 길동이를 깨웠습니다. 정신이 좀 들어왔느냐? 아직 머리털이 쭈뼛서고 등골이 오싹합니다. 주모가 들여준 술을 마시면 오싹한 게 좀 나아질 게다. 아니, 사람을 혼절시켜놓고 차려준 술을 어찌 먹습니까? 나는 몹시 시장에서 먹을 건데 너는 마음대로 하거라. 강태백은 그렇게 말한 뒤 잘 익어 향이 좋은 막걸리부터 들이켰습니다. 술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소리가 들리자 길동이는 자신도 모르게 군침이 돌았죠. 술을 들이킨 다음 두 사람은 김이 올라오는 따뜻한 선지국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끓여 푹 익은 부속 고기는 부드럽다 못해 흐물거렸고 배추 겉잎을 말린 우거지는 찔긋한 식감으로 몽글하게 부서지는 선지와 어우러져 지친 나그네의 저녁상으로 더없이 든든한 한 끼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강태백과 길동이는 그제서야 밥상을 들여준 주모의 모습이 떠올랐죠. 도련님, 맛있어서 아니 배가 고파서 먹긴 먹었지만 상을 들여준 자가 사람이 맞을까요? 나도 궁금하구나. 자, 이제 상을 가져다 주고 주모를 불러오거라. 헉! 도련님, 소인은 도련님께서 시키시는 일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상을 갖다 주는 일만 빼고요. 그렇게 무서우냐? 아니, 무서우니까 까무러쳤지. 안 무서운데 까무러치겠습니까? 이렇듯 길동이가 완강히 거부의 뜻을 내비치는 사이 다시 방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들어와 앉았는데 길동이 말대로 누군가를 잡아먹은 듯 입에서 흐른 피가 하얀 저고리를 붉게 물들인 모습이었습니다. 눈오는 밤이라 할 수 없이 객을 받았사오나 쇳내에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니 오늘만 주무시고 내일은 일찍 떠나주십시오. 내 보기에도 이 주막에 사정이 있어 보이는데 길손을 내치지 않고 받아줘서 고맙소. 내 비록 지나가는 나그네지만 밤이슬을 맞지 않고 따뜻한 밥까지 먹었으니 사람의 도리로 그냥 지나칠 수는 없소. 주모의 얼굴과 몸에 왜 상처가 있으며 주막에서 어찌 객을 받지 않는다는 것인지 그 연유를 말해보시오.
누명을 쓰고 김진사님 댁으로 잡혀가 이곳저곳 얻어맞을 때는 살아서 나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헌데 막상 풀려나서 돌아오니 속에 천불이 나서 먹고 싶지도 않고 자고 싶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그저 목이라도 매서 죽고 싶은 심정뿐입니다. 허나 죽을 때 죽더라도 쇳내의 억울한 사연을 나리께 말씀드리고 죽겠습니다. 그래, 어서 말해보시오. 며칠 전에 윗마을 사는 백정 만식이가 곧 늙은 소 한 마리를 잡는다기에 일꾼을 시켜 부속 고기들을 가지고 와서 종일 땀을 뻘뻘 흘리며 푹 고아내고 있었습니다. 헌데 갑자기 시커먼 놈들이 나타나더니 쇳내를 김진사님 댁으로 끌고 갔지요. 그러더니 아무것도 묻지 않고 사정없이 때리는 것입니다. 아니, 이유도 말해주지 않고 다짜고짜 때렸단 말이오? 예, 한참을 맞아 정신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던 차에 그 집 청지기 놈이 오더니 쇳내에게 물었습니다. 강태백은 관청도 아니고 왜 양반집에서 주모를 데려갔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 주모의 답을 재촉했죠. 뭐라고 물었어? 이거사, 아무리 돈에 눈이 멀어도 그렇지. 어찌 겁도 없이 양반댁 금가락지를 훔쳤느냐? 아니 금가락지를 훔치다니 쇳내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요. 쇳내는 그저 국밥을 끓이다가 잡혀온 것입니다. 이거사, 누가 오늘을 말하더냐? 니년이 이달 초 사흘 술을 주고 간 뒤에 금가락지가 없어졌단 말이다. 이 집 종들은 진사어른이 무서워 그런 짓을 한다는 생각만으로 오줌을 질질 싸는 지경이니 이런 사정을 모르는 니년이 가져간 것이 분명하다. 이래도 발뺌할 작정이냐? 아닙니다. 쇳내가 네 앞이라고 거짓을 말하겠습니까? 쇳내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요. 가져가지도 않은 금가락지를 어찌 가져갔다고 하겠습니까? 쇳내는 그날 술만 들여놓고 청지기 어른이 보시는 앞에서 뒤돌아 나가지 않았습니까? 주막에서 온 제가 금가락지가 어디 있는 줄 알고 가져가겠습니까요? 이 집 비복들 방도 다 살펴보고 나서 너를 잡아온 것이니 네가 훔쳐간 금가락지를 내놓지 않는다면 너는 며칠 내로 맞아 죽을 것이다. 아이고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요? 쇳내는 절대 훔치지 않았습니다. 허나 이것으로 맞아 죽을 수는 없으니 쇳내가 술을 팔아 달마다 조금씩 금가락지의 값을 치르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보내주십시오. 하면 훔치지도 않은 금가락지 값을 매달 치르겠다 하고 풀려난 것이오? 아닙니다. 이년아, 너는 금가락지만 훔친 게 아니다. 다른 것도 같이 훔쳐갔으니 금가락지 값만 치른다고 될 게 아니지? 날마다 맞다가 죽을 것인지 훔쳐간 것들을 도로 가져다 놓을 것인지 며칠을 두고 생각해보거라. 아니, 경국대전에 형벌은 관에서만 집행한다 명시되어 있거늘 양반이 사사로이 백성을 단죄하다니 이는 명백한 불법이오. 더구나 없는 죄를 스스로 밝히라 하니 실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군. 일이 이쯤 되어 쇳내는 죽을 일만 기다리며 덜덜 떨고 있었는데 이튿날 갑자기 청지기 놈이 와서 진범을 잡았다면서 동전 몇 잎을 쥐어주고 풀어주었습니다. 아니, 진범을 잡았다고? 대체 그게 누구요? 청지기 놈은 입을 다물었는데 그 집 여종이 물을 가져다 주면서 하는 말이 새벽닭이 울기 전에 낯선 사내가 진사어른께 찾아와서 자신이 초사흘에 담을 넘고 집안에 들어와서 금가락지를 가져갔다고 자복을 했답니다. 그 사내가 누구요? 도적놈이니 그 집 종들도 처음 본 자인데 길쭉한 상판에 몸이 비쩍 마르고 말같이 생겼으며 피죽도 못 먹은 사람 같다고 했습니다. 주모의 대답에 강태백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복을 했다는 사내의 생김새가 얼마 전 지나온 마을에서 한방을 썼던 선비와 몹시도 닮았기 때문이었죠. 강태백은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을 날을 받아 놓은 선비가 남의 집 금가락지를 훔쳤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무엇보다
양반집 높은 담장을 넘을 기력조차 없어 보였기 때문이었죠. 하여 분명 무슨 곡절이 있을 것 같아 날이 밝으면 김진사 댁으로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보시오 주모.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살기 싫다는 생각을 했을지 가늠조차 안 되지만 이승에서의 마지막을 도둑으로 몰려 얻어맞은 기억으로 남기는 것 또한 억울하지 않소? 갈 때 가더라도 마지막 기억이 좋은 것이 될 때까지 살아냈으면 하오. 일단 방으로 가서 오늘은 아무 생각 없이 잠을 청해보시오. 말을 들은 주모는 강태백의 이 같은 바람에는 대답을 하지 않고 편안히 주무시라는 인사를 남기고 방을 나갔습니다. 강태백은 자려고 누웠는데 사건의 진상을 알아보기 위해 김진사라는 양반 댁에 들어가야 할 텐데 그럴듯한 명분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긴 밤이 가고 이튿날 피암골의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을 먹고 방문을 열어보니 웬일인지 아침부터 방을 잡는 객들과 술을 마시러 온 객들로 붐볐죠. 며칠 동안 텅 비었던 주막은 주모가 풀려났다는 소식으로 객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는 사람 사이에 거린 아이 하나가 발로 걷어차여서 픽하고 쓰러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다 못한 강태백이 아이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아이의 몸에 냄새가 나는지 길동이는 자기도 모르게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개똥이라 합니다요. 그래, 너 이 마을에 사느냐? 예. 아이가 강태백의 물음에 답을 했지만 어쩐지 잔뜩 화가 난 얼굴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계시느냐?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만 계셔요. 강태백은 더는 묻지 않고 대신 약간의 돈을 놓았습니다. 그 순간 아이는 낚아채듯 돈을 가지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두 사람은 어안이 벙벙했죠. 잠시 후 길동이가 똥 씹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도련님, 배가 고프면 염치도 없는 것입니까? 도련님께서 모자른 여비를 떼어서 준 것인데 에이, 고마움도 모르는 거렁뱅이 같으니라고. 소인도 산 것이지만 거렁뱅이가 왜 거렁뱅이인지 알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저런 놈들한테 티끌만한 마음도 주지 마십시오. 한동안 씩씩거리는 길동이와는 달리 강태백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각이 흘러 신시가 되었는데 강태백은 그때까지도 말이 없었죠. 헌데 도련님, 소인은 오늘 도련님이 김진사님 댁으로 가실 줄 알았는데요. 석연찮은 부분이 있으니 한번 알아봐야 하는데 낯선 나그네가 찾아갔다가 불호령만 듣고 쫓겨날까 염려되어 방도를 궁리 중이다. 에이 도련님,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주모가 술을 대주던 집이니 소인이 술을 가지고 심부름을 가서 동태를 살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말한 길동이는 갑자기 여러 곳을 얻어맞은 주모의 얼굴이 떠올랐는지 머리를 가로저었습니다. 도련님, 지금 소인이 한 말은 잊어주십시오. 천한 소인이 무서운 양반님한테 붙들려 매를 맞으면 어쩝니까? 도련님도 아시다시피 소인이 비록 종놈으로 태어났지만 어릴 때 몸이 약해서 험한 일 한 번 한 적이 없고 회초리를 보면 안 한 일도 했다고 싹싹 빌어서 누구한테 한 대 맞아 본 적도 없지 않습니까? 하여 김진사님 같이 무서운 양반집에 붙잡혀서 얻어맞으면 이 말 저 말 죄다 불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길동이가 이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있을 때 저 나리. 밖에서 작은 소리가 나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소인이 술 심부름을 하겠습니다. 문 밖에 서 있는 이는 뜻밖에도 아침에 보았던 개똥이었습니다. 김진사님은 양반님들 중에서도 몹시 괴팍하고 예민하여 절대 낯선 일을 집안에 들이지 않습니다. 소인은 전에도 심부름을 한 적이 있으니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너 내가 무슨 일로 그 집을 들어가려는지 아느냐? 모릅니다. 아이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리께서 아침에 주신 돈으로 오래 굶어서 병이 든 어머니께 약을 지어드리고 보리쌀을 사서 드렸습니다. 그러니 나리께서 이곳에 머무시는 동안 소인에게 무슨 일이든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답한 아이의 입은 다짐이라도 하듯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강태백은 한참 고심을 하더니 그 아이에게 몇 가지 당부와 함께 술심부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날 저녁 김진사 댁 사람이 주막으로 강태백을 찾아왔죠. 나으리,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나리께 돈만 두둑히 드리면 사람이나 물건을 귀신같이 찾아주신다고 하던데 그 소문이 맞사옵니까? 그 말을 들은 강태백은 도대체 그걸 어찌 알았느냐는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허, 안 그래도 몇 해 전에 잃어버렸다던 양반댁 구대독자를 찾아 대가 끊길 뻔한 걸 이어준 후에 고향으로 향하던 길이었소. 사례를 두둑히 받은지라 한동안 쉴 참이었는데 어찌 이 마을까지 소문이 났단 말이오? 소문이 과연 사실이었군요. 소인은 김진사님 댁의 청지기입니다. 우리 진사 어른께서 나리를 꼭 한번 만나고 싶어 하시니 지금 소인과 함께 가주시기를 청하옵니다. 거린 아이가 김진사 댁에 술을 가지고 들어가서 행랑아범과 물기는 계집종 그리고 참모에게 각각 주막에 이런 대단한 선비가 머물고 있다는 이야기를 흘렸는데 천하고 어린 아이의 말이라 경계 없이 강태백의 뜻대로 소문이 난 모양이었습니다. 이리하여 강태백과 길동이는 이 일의 진상을 알아보기 위해 김진사 댁으로 무사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눈매가 매섭고 입꼬리가 비틀려 얼굴에 심술이 잔뜩 붙은 사나운 인상이었습니다. 청지기한테 들으니 사례만 두둑히 한다면 무엇이든 찾아준다 했다던데 무슨 일이 있어도 찾아준다고 다짐을 하겠나? 소인, 그런 다짐은 하지 않습니다. 뭐야? 그럼 왜 뭐든지 찾아준다고 큰 소리를 친 겐가? 소인은 비록 한미한 선비이나 팔도를 돌며 지체 높으신 대감님들의 고충을 풀어드리고 적지 않은 부를 쌓았습니다. 그러니 소인을 돈으로 부릴 수는 없으십니다. 김진사는 제 앞에서 기죽지 않은 자를 거의 본 적이 없기에 강태백의 대답에 얼굴이 굳으며 노기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만한 배짱과 기계가 있다면 자신이 그토록 원하는 물건을 찾아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바로 내쫓지 않고 다시 말을 이었죠. 허허, 상황이 급해서 내가 좀 서둘렀나 보군. 돈으로 부릴 수 없다면 무엇으로 부릴 수 있단 말인가? 소인은 의뢰를 받을 때 지위의 높낮이도 따지지 않고 옳고 그름도 따지지 않습니다. 허허, 지위도 따지지 않고 선악도 따지지 않는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따지는가? 소인은 과거 시험도 초시와 복시의 경전이나 제술보다는 3차 시험의 책문, 즉 복잡한 국정 현안과 대책을 논하는 것이 훨씬 수월한 사람입니다. 강태백의 이 같은 대답에 김진사는 눈만 멀뚱거렸습니다. 쉽게 말해 소인은 흥미로운 문제가 아니면 붓을 들고 문제를 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허허, 그거 참 맹랑한 말이로다. 허나 내가 내는 문제는 분명 흥미가 생길 걸세. 그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쯤 되니 김진사는 이 관문을 통과하고 싶어 안달이 난 듯했습니다. 우리 가문의 6대조께서 종일품인 판중추부사를 지내셨는데 후손들이 모두 높은 벼슬에 나아가라는 뜻을 기려 장손에게 금가락지 하나를 대대로 물려주셨다네. 하여 내 대에까지 금가락지를 잘 지켜오고 있었는데 그 귀한 것을 이달 초에 그만 도둑 맞았다네. 다행히 그걸 훔쳐간 놈이 자복을 해서 저쪽 광에 가두어 두었는데 이 죽일 놈 하는 말이 우리 집 담을 넘고 들어와 사랑방에 있던 금가락지를 훔쳤고 그 값도 모른 채 길 가는 모르는 이에게 단량에 팔아먹었으니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라는 걸세. 그놈을 죽이는 거야 식은 죽 먹기지만 나는 반드시 그 금가락지를 찾아서 장남에게 물려줘야만 하니 그놈을 죽이는 건 두 번째고 금가락지를 찾는 게 첫 번째라네. 자네 이 문제를 풀어줄 수 있겠나?
강태백이 짐짓 고민하는 척을 했더니 김진사가 덧붙였죠. 닷새 안에 금가락지를 찾아오면 은화 10량을 내주고 금가락지가 들어있던 함까지 가져오면 30량을 주겠네. 헌데 닷새가 지나면 받을 수 있는 돈은 반으로 줄어드네. 만약 아무것도 찾아오지 못한다 해도 선비의 잘못은 아니니 가던 길 가면 될 것이나 광에 가둔 도둑놈은 그날이 제삿날이 될 것이오. 이만 하면 충분히 붓을 들어 문제를 풀고 싶을 듯한데 어떤가? 강태백은 김진사의 제안에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잠시 후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대신 남녀와 주종을 막론하고 필요한 만큼 집안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뭐 그거야 얼마든지 그렇게 하게. 이리하여 강태백은 조사를 위해 먼저 행랑채로 가서 비복들을 불러들였죠. 이름을 말하여라. 소인은 돌쇠라 합니다요. 그래, 이달 초 사흘에 이 집에서 도둑 맞은 게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예, 그 다음날 대감마님께서 종들을 모아놓고 훔쳐간 금가락지를 당장 가져오면 살려주겠지만 하루가 지나면 멍석마리를 하시겠다고 하셔서 알게 되었습니다요. 네가 금가락지를 가져갔느냐? 아이고, 소인은 굶으면 굶었지 남의 것은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요. 허면 이댁 도련님들은 금가락지가 있다는 걸 알았느냐? 아마 도련님들도 모르셨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첫째 도련님은 머리가 돌머리 아니 속과 시험을 어찌어찌 통과하신 후에 늘 대과 시험만 준비하시고 둘째 도련님은 날마다 술과 여인에 빠져 사셔서 두 분 모두 집안일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래? 도련님들을 가까이서 시중드는 아이가 있느냐? 막금이가 도련님들 방을 치우고 있습니다요. 그럼 막금이를 불러오거라. 예, 금방 불러오겠습니다요. 네가 막금이냐? 예, 날이. 막금이는 겁이 많은 편인지 몹시 불안해 보였습니다. 네가 금가락지를 가져갔느냐?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요. 네가 주로 드나들었다던데? 아닙니다. 소희는 사랑방이 아니라 도련님들 방을 치우고 있습니다요. 사랑방? 너 금가락지가 사랑방에 있었다는 걸 어찌 알았느냐? 막금이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막금아, 금가락지가 있었던 장소를 아는 사람은 그것의 주인인 대감마님과 그것을 가져간 자, 이렇게 둘 뿐이다. 자, 네가 가져갔느냐? 날이, 소인이 무슨 말이라도 한다면 소인은 살아남지 못합니다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소인은 입을 다물고 죽겠습니다. 막금이는 이렇듯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 제 거처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행랑채를 나온 강태백은 이댁 장남을 만나러 갔죠. 아버님께서 명하셔서 선비를 내 방에 들이긴 했지만 나는 한가한 사람이 아니오. 얼마 후에 있을 대과를 준비해야 하니 할 말 있으면 빨리 하고 나가시오. 줬소. 금가락지를 가져갔소? 나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소. 그리고 알았다 해도 아버님 돌아가시면 저절로 내 손에 올 물건을 내가 뭐하러 훔치겠소. 듣고 보니 맞는 말이었죠. 그런데 대과를 치를 예정이라면 이미 속과를 합격했다는 뜻인데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의 사서와 시경, 서경, 주역, 예기, 춘추의 오경이 새 것처럼 깨끗하다는 것이 좀 의아했습니다. 다음으로 차남의 방으로 갔는데 그의 방에는 사서오경 같은 서책은 없고 대신 춘화도가 그려져 있는 음란한 서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고 있었죠. 아버님께서 오늘은 출타를 그만하시어 홀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마침 목이 타던 참인데 나도 한 잔 주시오. 술이 취한 사람은 속마음을 알아내기가 수월하기에 강태백도 장단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이 집에서 말이 통하는 일을 만나다니 오늘은 기방을 안 가도 되겠소. 그렇게 두 사람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나는 서책이라면 아주 질색이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뭐하러 책 속에 묻혀 사는지 모르겠어. 맞는 말이오. 당나라 시인 이백도 인생 되게 수진한 일을 하지 않았소. 인생이 뜻대로 될 때는 마땅히 마음껏 즐겨야 하거늘. 기방에 가면 술도 있고 여인도 있는데 이 좋은 세월을 서책 속에 묻어두는 건 일종의 시간 낭비지. 말이 좀 통하는군. 지난 일이지만 한양에 있을 때 내가 가장 아끼던 기생은 청년각에 있는 춘심이었어. 그렇소? 내가 요즘 빠져있는 기생은 연하루에 있는 설아라는 아이인데 이것이 콧대가 어찌나 높은지 그 마음 한번 얻어보려다가 우리 집 기둥뿌리가 뽑힐 지경이오. 나 또한 춘심이한테 눈이 멀어 고려청자를 가져다 준 적도 있는데 이 집 차남께서는 무엇을 가져다 주었어? 강태백이 이렇게 너스레를 떨자 차남도 신이 나서 말을 하려다가 순간 술이 깨는 듯한 표정을 짓더니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이들 외에도 집안 사람들을 차례대로 만나본 강태백은 마지막으로 광에 갇힌 선비를 찾아갔습니다. 이보시오, 나를 기억하시오? 아니, 나와 한 방을 썼던 강선비 아니요. 맞소. 내 지금은 자세히 말해줄 수 없지만 곧 선비를 여기서 나가게 해줄 것이니 조금만 참으시오. 아니요. 나는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고 했지 않소. 나를 위해 애쓸 필요는 없소. 강태백은 여종한테서 구한 물에 적신 주먹밥을 얼른 쥐어주고 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막으로 돌아와 생각에 잠겼죠. 도련님,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입니까? 길동아, 예, 도련님. 막히시는 게 있으면 소인이 풀어드리겠습니다. 김진사 댁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금가락지를 잃어버렸다는구나. 오, 그걸 도련님께서 찾아주기로 하셨군요. 그래, 헌데 금가락지를 찾아서 가져오면 보상으로 10량을 내주고 금가락지가 들어있는 함까지 찾아다 주면 보상으로 30량을 주신다는구나. 이상하지 않느냐? 뭐가 이상합니까? 자, 다시. 금가락지만 찾아다 주면 얼마를 받지? 10량이요. 금가락지와 함을 둘 다 가져가면 얼마를 받지? 30량이요. 그럼 함만 가져가면 얼마를 받지? 20량이요. 오, 함값을 금가락지보다 더 쳐주다니 뭔가 이상합니다. 그렇지. 함은 보통 나무로 만들어지는데 금값의 2배를 쳐준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지. 길동아, 너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길동이는 강태백의 물음에 머리를 마구 굴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도련님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너한테 먼저 묻지 않았느냐? 에이, 우리 사이에 먼저 물은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소인은 도련님 답을 들어본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 함에 어떤 비밀이... 소인 생각에는 그 함에 분명 비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함이 아닌 것이죠. 도련님도 소인과 같은 생각이시군요. 뭐 어쨌든 내일 연화로에 가서 설아라는 기생을 만나보자꾸나. 오, 왜 갑자기 기생을 만나러 갑니까? 소인한테 시키실 일이 있으면 뭐든 시키십시오. 내일은 일찍 움직여야 하니 불이나 끄거라. 이튿날 날이 밝자 강태백과 길동이는 연화루라는 기방을 사람들에게 물어 찾아갔습니다. 마침 종들이 마당을 쓸고 있었는지 대문이 열려 있었죠. 그런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 살펴보니 기방의 사내종이 개똥이를 난데없이 발로 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강태백이 기침 소리를 내니 그제서야 이쪽으로 다가왔죠. 아침부터 이 무슨 소란인가? 아침부터 재수없게 걸뱅이 놈이 왔지 뭡니까요? 밥을 달라던가? 아닙니다요. 저놈은 일을 달라고 오는 놈인데 일을 하고 싶으면 냄새나는 몸부터 씻으라고 혼을 좀 냈습니다요.
헌데 날이 이른 시각에 기방엔 어쩐 일이십니까요? 설화를 보러 왔다. 김진사님의 명으로 온 것이니 어서 불러내거라. 예, 그러시면 저쪽 방으로 들어가십시오. 한참 후 한 여인이 방으로 들어왔는데 김진사 댁 차남이 말한 것처럼 미모가 빼어난 기생이었습니다. 아니, 처음 뵙는 분이온데 용모가 출중하시고 풍채가 늠름하셔서 소첩, 첫눈에 반하게 싸웁니다. 하여, 소첩을 찾으신 연유가 몹시 궁금하옵니다. 설화가 한껏 기교를 부렸지만 강태백은 담담히 하고자 하는 말을 했습니다. 전에 들었겠지만 나는 김진사님 명으로 온 사람이다. 너 그 댁에 도둑이 들어 집안이 발칵 뒤집힌 것은 알고 있느냐? 소첩이 양반댁 일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설화는 모른다는 말과 다르게 몸을 움찔하더니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러더니 뭘 하려는지 치마를 조금씩 들썩거렸죠. 날이 도둑 맞은 것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 네 손가락에 있다가 지금은 치마 밑으로 넣은 것, 바로 그것이다. 자, 그것을 이리 내놓거라. 강태백의 말을 들은 설화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에 손을 내놓았죠. 이것은 훔친 것이 아니라 그 댁 둘째 도련님께서 소첩에게 정표로 준 것이옵니다. 나는 네 말을 믿고 싶구나. 헌데 김진사 어른도 그 말을 믿어주시겠느냐? 설화는 김진사라는 말에 치를 떨었습니다. 날이 김진사 어른은 정말 무서운 분이셔요. 사또 나리도 어쩌지 못할 만큼 이 고을에서는 정말 막강한 분이십니다. 뭐든 시키시는 대로 하겠으니 소첩을 살려주십시오. 강태백은 설화의 태도에 조금 당황했으나 이내 태연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럼 먼저 금가락지가 들어있던 함을 가져오거라. 버렸습니다. 어디에 버렸느냐? 술에 취하고 사내에 취해 있느라 생각나지 않습니다. 아마 술상 위에 놓았을 것이고 귀한 것이 아니니 사내종이 내다 버렸겠지요. 네가 살 수 있는 기회를 버렸구나. 허면 소첩은 어찌 되는 것이옵니까? 내가 금가락지를 너에게서 받았다고 할지 다른 곳에서 찾았다고 할지 아직 모르겠구나. 필요할 때 불을 터이니 오늘 일은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말고 조용히 있거라. 금가락지를 가지고 기방을 나온 강태백은 어쩐지 뒤가 찝찝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여 김진사 댁으로 가지 않고 주막으로 다시 돌아왔죠. 도련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누가 보면 맡겨놓은 걸 찾아온 줄 알겠습니다. 그 기생이 가지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김진사 댁의 모든 사람들이, 즉 종들까지도 금가락지가 도둑 맞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차남만 모르고 있었다. 금가락지가 사라지던 날 그 집에 없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던 게지. 그래서 금가락지에 관한 것은 묻지 않고 그날 어디를 갔었는지만 물은 후 그곳을 가보니 운 좋게 예상이 맞은 것뿐이다. 헌데 가락지보다 더 큰 돈이 걸려있는 함을 찾지 못해 어쩝니까? 기방에 간 김에 소인한테 찾으라고 시키시지 왜 그냥 오자고 하셨습니까? 낯선 이들이 함을 찾는다는 게 알려지면 이를 괴이하게 여기는 이가 먼저 찾아서 감출 수도 있기에 어찌하지 못하고 돌아온 것이다. 그럼 어쩌지요? 글쎄다. 이때 밖에서 나리. 작은 목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어제와 똑같이 거린 아이가 서 있었죠. 그런데 아이의 모습이 아침과 달랐습니다. 개똥아, 네 꼴이 왜 그러느냐? 일단 어서 들어오거라. 아이는 몸 이곳저곳에 얼룩이 지고 코에서는 피가 흘렀습니다. 너 이게 무슨 꼴이냐? 누가 너를 때린 게냐? 강태백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분명 찬 기운이 서렸습니다. 아이는 답을 하는 대신 손을 내밀었는데 비쩍 마른 손 위에는 작은 나무함이 있었죠. 도련님, 이것은 도련님이 찾으시던 함 같습니다. 너 내가 설하라는 기생과 하는 말을 엿들었느냐? 예.
그래서 기방을 돌아다니면서 함을 찾은 것이냐? 예, 이걸 찾다가 맞은 것이냐? 예, 헌데 아프지 않습니다. 피가 나는데 어찌 그런 말을 하느냐? 소희는 어머니와 동생들이 배고프지 않다면 조금도 아프지 않습니다. 허나 내가 어머니도 아니고 동생도 아니지 않느냐? 나리께서는 짐승보다 못한 소희를 사람처럼 대해주신 유일한 분입니다. 하여 소희는 이제부터 짐승으로 살지 않고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고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아이가 나간 후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죠. 한참 후 함을 자세히 들여다보던 강태백이 함의 사이 공간에서 누런 종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거기에는 글자가 이상한 모양으로 적혀 있었죠. 도련님, 소인이 글은 모르지만 글자라는 것은 우상단에서 시작해서 좌로 쓰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찌 이리 이상한 모양일까요? 길동이가 말한 대로 거기에는 종이 한가운데를 비워두고 동그란 모양으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도 들어본 적은 있으나 본 적은 없는데. 이것은 사발통문이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발통문이란 사발을 엎어놓고 그 둘레를 따라 둥글게 이름을 적는 것이다. 아니, 이름이야. 적던 대로 적으면 되지. 무엇하러 둥그렇게 적습니까? 아마 중요한 모이나 약조를 한 것이겠지.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이렇게 적어두면 주모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이름을 올린 자들이 함께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 된다. 와, 그런 뜻이 있습니까? 헌데 무엇을 위해 이름을 쓴 것일까요? 글쎄다. 이제부터 알아봐야지. 고심하던 강태백은 길동이를 보내 기생설화를 주막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딸이 작별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리도 빨리 소첩을 부르십니까? 실은 나리가 다녀가신 뒤로 그 늠름한 목소리가 자꾸 생각이 났사온데 저를 바로 부르신 걸 보면 나리께서도 그새 소첩을 마음에 품으셨습니까? 때를 가리지 않고 습관적으로 감고 보는 기생의 애교에 강태백이 대답했죠. 나는 사내 한둘의 마음을 뺏은 기생 정도의 마음을 준 적이 없다. 이 고을을 호령하는 양반들을 네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알아본 뒤에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 말에 설화가 발끈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한둘이라니요? 이 고을에서 소첩이 알지 못하는 사내는 어린 동자들이나 곧 저승길로 가실 분들 뿐이옵니다. 김상음, 이경도, 박성윤, 최은겸, 정치성, 윤명환. 아니, 소첩을 어찌 보십니까? 그분들은 여인보다는 저승길이 더 가까운 분들이셔요. 헌데 뭔가 이상합니다. 나리가 호명하신 분들은 모두 소첩 때문에 공부를 게을리하던 도련님들의 부친들이십니다. 아, 윤명한 나리만 빼고요. 설화의 말을 들은 강태백은 적잖이 놀랐습니다. 그럼 그 도련님들이 모두 과거 시험에 낙방했느냐? 아닙니다. 그 도련님들은 모두 속과에 합격하여 성균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너 때문에 글 읽기를 게을리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 모두 합격이란 말이냐? 그 이유라면 소첩의 품에서 좋은 기운을 받아서가 아닐까요? 너도 누구처럼 자의식이 상당하구나. 하고 길동이를 슬쩍 보더니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헌데 윤명한 나리는 왜 빼느냐? 그 어른 아드님은 아주 빼어난 수재인데 속과에 합격하신 후에 그만 자진을 해버렸습니다. 아니, 합격을 했는데 왜 자진을 하느냐? 그 도련님은 기방 출입을 안 하셨으니 소첩이 그 까닭을 알 수가 없지요. 듣던 대로 너는 이 고을 최고의 기생이 맞구나. 네가 금가락지를 훔친 것이 아니라고 진사어른께 말씀드릴 터이니 이제 기방으로 돌아가거라. 그 말씀은 소첩이 이 고을 최고의 기생이어도 나리의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뜻입니까? 나는 처음부터 네가 가진 경험과 생각만 가질 작정이었다. 속여서 미안하다.
밤새 거짓을 말하면서도 그 말을 믿어달라는 사내들 뿐인데 대놓고 속였다 실토하는 사내는 처음 봅니다. 갑자기 오셔서 금가락지를 빼앗더니 이제는 소첩의 마음까지 빼앗으시는군요. 작은 마음도 없다는 그 말씀 야속하기 짝이 없으나 소첩 나리께 진심으로 간청드리옵니다. 금가락지를 들고 진사댁으로 들어가시면 그곳이 나리의 무덤이 될 것이니 함도 더는 찾지 마시고 서둘러 이곳을 떠나십시오. 그게 무슨 소리냐? 아침에 나리께서 기방을 다녀가신 뒤에 김진사댁 청지기가 소첩을 찾아와서는 험악한 상판으로 나리와 무슨 말을 했냐고 묻기에 나리께서 금가락지를 빼앗아 갔다고 그대로 답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가락지를 넣었던 함이라도 내놓으라고 소리쳐서 버렸다고 했더니 온기방을 뒤집어 놓고 갔습니다. 헌데 그리로 들어가면 왜 내 무덤이 된단 말이냐? 김진사 어른은 아주 무서운 분이셔요. 그 집안은 벼슬이 높지는 않지만 대대로 고리대로 재물을 모아 큰 부를 이룬 양반이십니다. 소첩의 촉으로는 나리와 무슨 약조를 하였든 그 약조를 지키지 않을 것이며 이 일을 알고 있는 나리를 그냥 보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설아는 마지막을 힘주어 말하며 문득 자신이 임진왜란 때 적장을 껴안고 남강으로 몸을 던진 논개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걱정해 주어 고맙구나. 네 말 명심할 터이니 이제 돌아가거라. 예, 나리. 지금은 서둘러 떠나시고 훗날 꼭 한번 설아를 찾아와 주셔요. 이 말을 남기고 설아는 주막을 떠났습니다. 저리도 어여쁜 여인에게 아무 약조도 하지 않다니 도련님도 참으로 독하십니다. 길동아, 채비하거라. 오 도련님, 참 좋은 결정이십니다. 청지기가 잡으러 오기 전에 어서 이곳을 떠나시지요. 윤명환이라는 양반댁으로 갈 것이다. 그 말에 길동이는 대번 똥 씹은 얼굴이 되었습니다. 강태백은 윤명환을 찾아가 아들 일에 대한 유감을 표한 후에 왜 자진을 했는지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처음에 완강히 답을 거부하던 양반은 강태백이 사발 통문을 꺼내 보였더니 자신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해주었죠. 다시 주막으로 돌아온 강태백은 한참 동안 고심한 후에 말했습니다. 금가락지를 가지고 김진사 댁으로 들어가야겠다. 아니 도련님, 설한왕자가 떠나시라고 그리도 간절히 당부했는데 어찌 이러십니까? 내가 금가락지를 가져가지 않으면 광에 갇힌 선비는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강태백은 길동이에게 몇 가지 당부를 해두고 혼자 김진사 댁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진사는 강태백의 말을 듣기도 전에 싸늘한 얼굴이었죠. 그래, 그렇게 자신했으니 금가락지와 함을 모두 찾아왔겠지. 진사어른, 저에게 주신 닷새 중 아직 하루가 지났을 뿐입니다. 그래서 찾았다는 겐가? 못 찾았다는 겐가? 우선 금가락지만 찾아왔습니다. 하고 강태백이 금가락지를 내놓았죠. 헌데 조사를 해보니 가락지를 훔친 범인은 다름 아닌 이댁 둘째 도련님이었습니다. 그러니 광에 갇힌 자는 풀어주십시오. 소인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조사한 바를 말하려는데 이제 보니 니놈이 그 도적놈과 한통 속이렸다. 어디 감히 귀한 내 아들을 걸고 넘어지느냐. 여봐라, 이 선비놈도 광에다 쳐놓고 상황을 봐서 내일 해가 지면 두 놈 다 산에 묻어버리거라. 김진사의 말이 끝나자 시커먼 놈들이 달려들어 강태백을 광으로 끌고 갔습니다. 아니, 나는 강선비가 나를 구해준다고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같이 잡혀주겠다는 뜻이었어? 면목이 없소. 안 그래도 몸이 안 좋던 윤선비는 광에 갇혀 있는 동안 기력이 부쩍 쇠하여 보였으나 강태백을 보자 웃으며 농을 건넸습니다. 둘 다 묶인 채 깜깜한 밤을 보낸 후 이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윤선비가 눈을 뜬 걸 보자 강태백이 말을 걸었죠. 헌데 왜 금가락지를 훔쳤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요?
죽기 전에 만나보고 싶다는 사람이 이 마을 주모였어? 허허, 그걸 어찌 알았지? 몇 해 전 과거 보러 상경하던 길에 이곳 피암골의 달포 정도 머문 적이 있었는데 그때 호라비인 내가 과부 주모한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소. 헌데 주모도 내가 싫지 않았던지 정성으로 보필해주고 한양 가는 여비까지 든든히 챙겨주길래 과거에 급제하면 주모를 데려가겠다고 굳은 약조를 한 후에 여길 떠났었지. 그래서 급제하였어? 아니요, 처참히 낙방했소. 과거에 낙방한 가난한 선비가 무슨 염치로 주모를 찾아올 수 있겠소? 하여 그냥저냥 살았는데 죽을 병에 걸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으니 얼굴 한번 보고 죽자 생각한 것이요. 헌데 이곳에 와보니 주모가 도둑으로 몰려 끌려갔다기에 이 집에서 나온 종한테 자초지종을 물어본 후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 내가 훔쳤어 하고 들어앉은 거지.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이요. 한참을 말한 윤선비는 다시 기운이 빠졌는지 몸을 뉘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아니 근데 강선비는 대체 여기에 왜 들어온 거요? 윤선비의 깊은 궁금증이 기력이 없어 오락가락하는 정신을 뚫고 나온 듯 보였습니다. 내가 여기에 들어온 이유는 이때 밖에서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놈! 죄인 김상음은 즉시 나와 오라를 받으라. 이 소리에 김진사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 입 아프게 재차 말하겠다. 죄인 김상음은 즉시 나와 오라를 받으라. 벼락 같은 고함이 또다시 울리자 포졸들이 들이닥쳐 김진사를 끌어내고 포승줄로 묶었습니다. 나는 경상 관찰사다. 이놈, 내 놈의 죄를 아느냐? 소인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사옵니다. 무슨 잘못인지 알 수가 없사옵니다. 이런 뻔뻔하고도 무엄한 자를 보았나? 네 놈이 이것을 보고도 할 말이 있는지 보자꾸나. 가명에서 내려온 관찰사가 꺼내든 건 놀랍게도 강태백이 가지고 있던 사발통문이었습니다. 여기에 적힌 이름이 바로 부정한 과거 시험을 모의한 놈들이다. 이 중에 김상은 바로 내 놈이 주동자라는 것을 여기에 적힌 모든 자들이 입을 모아 진술했으니 네 놈이 받을 벌이 가장 클 것이다.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것이 관찰사의 손에 들려있는 것을 본 김진사는 그만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자, 자세한 국문은 가명에서 할 것이니 이놈을 끌고 가거라. 이렇게 말한 관찰사는 광에 갇힌 강태백을 풀어주고 근처 관하로 불렀습니다. 태백아, 형님께서 너를 보내신다는 서찰을 받은 지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너 참 일찍도 오는구나. 숙부님, 송구하옵니다. 그래, 너 그동안 암행어사 노름을 하고 있었더냐? 길동이가 가명에 조금만 늦었어도 네 목숨이 위험할 뻔했다는 걸 알고 있느냐? 송구하옵니다. 헌데 길동이가 뜀박질 하나는 참 잘하옵니다. 헌데 말이다. 사발통문에 이름을 올린 5집안의 자식들이 같이 과거 시험에 부정을 저질렀다면 윤명화는 어찌하여 빼달라 하는 것이냐? 가난하고 한미한 양반인 윤명환의 아들 윤익수는 김상음 등에게 겁박을 받고 답을 보여준 자로서 시험을 치르고 얼마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에 아들을 잃은 윤명환이 다른 이들을 발고할까 두려워 김상음이 주도하여 사발통문에 이들 5의 이름을 적고 아무도 발고하지 못하게 조치를 한 것입니다. 하하, 당장 사또에게 엄히 신문하게 하고 가명으로 올리도록 조치할 것이다. 이 일로 이곳 관찰사이신 숙부님께도 문책이 미칠 수 있으니 그것 또한 송구하옵니다. 문책을 피할 수 없겠으나 네 덕분에 내 손으로 끝맺게 되었으니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건 그렇고 네 형 태수가 전하의 명으로 그리 된 것은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었다. 헌데 네가 한양을 떠난 지 몇 달 후에 전하께서는 간신들의 간악한 청으로 젊은 관리들에게 내린 처벌에 대해 깊이 후회하신다는 서찰을 형님께 보내셨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겠느냐? 태백이 네가 전하의 곁으로 돌아가 힘이 되어달라는 뜻이 아니겠느냐?
그만하면 너도 방황할 만큼 하였으니 이제는 한양으로 올라가거라. 강태백은 형태수에 대한 숙부님의 말씀이 억겁의 세월처럼 길고 아득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숙부님, 아버님께서 1년의 기한을 주셨으니 소자 그 시간을 다 채우고 돌아가겠습니다. 하하, 하면 내가 형님께 다시 서찰을 보낼 터이니 한양으로 돌아가기 전에 다시 이곳에 들르거라. 예, 숙부님. 그동안 강령하시옵소서. 하고 절을 올린 뒤 자리를 물러나왔습니다. 도련님, 왜 그러느냐?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데 아주 크게 활약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길동아, 예, 도련님. 네가 가명에 늦게 도달했어도 숙부님께서는 이 사건을 잘 해결해 주셨을 것이다. 하, 그렇습니까? 허면 소인이 뛰다가 배가 따가워도 쉬지 않고 계속 뜀박질할 필요는 없었군요. 잘 알았습니다. 길동아, 아니 왜 자꾸 부르십니까? 헌데 말이다. 네가 배가 따끔거려도 쉬지 않고 뛰어서 제때 도달하는 바람에 나와 윤선비가 뒷산에 산채로 묻히지 않게 되었다. 목숨을 살려줘서 고맙구나. 하하, 그러십니까? 그러시면 훗날 한양에 돌아가셔서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대감마님께 꼭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 그러자꾸나. 헌데 도련님, 윤선비님은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글쎄다. 장마도 오기 전에 죽는다는 사람이 아직까지 살아있지 않느냐? 이제는 돌봐주는 이도 있으니 병이 조금씩 나아서 부디 천수를 누렸으면 좋겠구나. 하하, 우리 도련님은 어릴 적부터 헛말은 안 하시는 분이니 윤선비님이 천수를 누리겠군요. 아참 도련님, 어제 도련님께서 잠시 나가셨을 때 설한왕자가 왔었습니다. 뭐라고 하더냐? 기방 사내종이 다리가 부러져서 개똥이한테 한동안 일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잘 되었구나. 저기 도련님, 개똥이가 도련님을 도와드릴 줄 모르고 개똥이를 나쁘게 말한 것은 소인이 잘못하였습니다. 소인의 거친 말은 잊어주십시오. 그래, 너는 미안해서 눈물까지 흘렸으니 그만 되었다. 헌데 도련님, 기방 사내종은 왜 갑자기 다리가 부러졌을까요? 글쎄다. 잘못한 것이 있어서 천벌을 받은 것이 아니겠느냐? 착한 개똥이를 때리더니 참으로 잘 되었습니다. 그놈 다리뼈가 오래도록 안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련님은 양반이시라 그 종놈에게 천한 말씀을 못하시니 소인이 잠들 때까지 온갖 악담을 하겠습니다. 그래, 내일은 피암골을 떠나 또 눈 오는 산길을 걸어야 하니 어서 불을 끄거라. 예. 이렇게 강태백과 길동이가 곤히 잠든 조선의 어느 겨울날, 밖에는 하얀 꽃 같은 눈이 내리고 피암골의 밤은 까맣게 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